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저희 죄송해요. 그 이어서 하죠. 저희 채널 이거 이름이 뭐였죠? 문학정독입니다. 아 맞다. 문학정독을 까먹었어. 네, 문학정독. 자기 시 주소를 까먹은 거주자. 긴장했나봐요. 아니, 초반이니까요. 예, 좋습니다. 다시 네. 리트.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정독입니다. 저희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미월 작가님과 정소연 작가님의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좀 바빴는데요.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멤버를 좀 뽑으려고 면접도 보고 그리고 소개팅도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네.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약간 저희 본론보다 소개팅이 더 관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거는 뭐 사적인 거니까 일단 스킵하고 뭐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여쭤본 거긴 했어요. 예. 교수님도 일주일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제 일상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그 무료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요. 뭐 하니까 뭐 좀 죽을 맛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거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 했지만 친구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디스코드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충실하게 또 중국어 수업과 그리고 정소연 작가님이 돌아오다를 읽다 보니까 어느새 한 주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네, 알차게 다들 일주일을 보내셨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읽었고요.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이 채널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잘 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글을 좀 적어보고 그러면서 네,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루멘님께서 네. 직접 글을 많이 써보신 거를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경험이 많지 않고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번 어떻게 보면 거의 완성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글 써본 게. 그래서 어떤 글? 나름 이제 소설 형식으로 했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뭔가 아직은 애매하네요. 뭔가 네, 알겠습니다. 습작을 했다고 그냥 습작.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이렇게 글쓰기 책 읽으면서 또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이 쓰고 싶어지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나도 저 정도면 쓸 수 있겠는데? 저 정도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 네, 이건 아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겸손을 지향하는 방송 문학정독입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 작가 소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먼저 저희 첫 작품 첫 시간 그 중국어 수업 김미열 작가님이신데요. 김미열 작가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77년 강원도 강릉 출신이시고요. 전공을 뒤늦게 문예창작과로 가셨어요. 원래는 언어학과 전공이셨다가 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이제 두 전공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등단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네, 가장 최신작으로 이제 2020년에 이해조 소설 문학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작가님을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라서 이렇게 설명이 조금 그런데요. 김미열 작가님 이제 스타일이 어떤가 저는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본 건데요. 네. 이제 생각했던 어떤 주제나 질문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은 꼭 뭔가 되어야만 할까 이런 고민도 하셨고 또 어떤 2007년 작품에는 사회와 단절된 개인의 고독을 다루기도 하셨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성장과 뭐 좌절 이런 부분을 다루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어떤 젊은 감각으로 특유의 어떤 감수성으로 따뜻하고 좀 재밌게 그렇게 그 성장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짐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와 단절된 네. 개인의 고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에서도 색채하게 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가 중국어 수업인데 약간 이주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소외감 그들이 가져야 할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지 않고 좀 더 점진적으로 표현을 했기에 뭐랄까 끝에 가서는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에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위선감을 좀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어서 줄거리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수라는 그 주인공이 매일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을 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요. 근데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그 칸에 타 있죠. 그렇죠. 뭐 청년, 20대 처녀, 중년 사내 이렇게 있는데 노인도 있어요. 근데 그 노인이 화교 남매, 화교 뭐 중국 어떤 화교 남매와 그 화교 남매의 엄마를 마주치죠. 노인이 다가가서 말을 걸고 중국어 수업을 나름 받아요. 중국어 수업을 받고 그거를 수가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첫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의 직업은 중국어 학교의 중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이주민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학교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비자를 얻기 위한 그런 학교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인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중국인들은 위장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수의 학생 중에 그러니까 썽이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사랑에 빠진 동북에서 온 여성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 여성을 사랑을 하는데 그 여성은 한국의 중년 남성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중년 남성의 아버지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노인이셨던 거고, 근데 썽이 그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막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서에 또 잡혀가고, 그래서 그 썽은 결국 강제 출국 당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선처를 해달라 하면서 썽이 불쌍하니까 잠바를 수한테 잠바를 건네면서 이걸 썽한테 전해달라 네.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수는 잠바를 못 건네주고 소설이 끝나버리는. 뭐 더 있을까요? 이런 맞아요.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중간에 스엉이 그 여자 스엉과 그리고 그 이미 그 한국에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진 그 여자 사이 러브 스토리는 뭐 아마 의도적으로 작가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제가 어긋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스엉이 정말 뭐 그 남편이나 그 집에서 난동을 뭐 어떤 연유에서 피웠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도 작가님께서 당연히 일부러 안 쓰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 발화자 수의 관점에서 이제 스엉이 다시 제적이라기보다는 다시 송환되는 맞아요. 그 장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소설 구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혹시 루멘님은 이 소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편하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쵸. 일단 편하고 되게 편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읽기가 편했다는 뜻입니다. 되게 어떤 문체적으로 문체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흘러갔고, 그리고 어떤 팍 튀는 내용이라는 게 딱히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평탄한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되게 그냥 부드럽게 읽혔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네 지하철에서 이제 감동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네 이러한 것에 이제 착안해서 이게 결국에는 소설의 제목이죠. 중국어 수업. 그래서 이 부분에 작가님의 뜻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루멘님께서 작가 소개를 하셨을 때 네, 그 작가님께서 천착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회와 단절된 개인의 고독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제목에서 나오는 제목인 중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국인인 내가 이제 그 한국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모여서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 그런 기이한 공간에서 누군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이 이 소설에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네, 지하철이랑 그쵸. 공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절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뭐 약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뭐랄까 제가 매끈하게 표현은 못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수업 중국어 수업이라고 했지만 언어 수업 그러니까 네. 언어를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수업 그것이 예. 어떤 관계를 맺는 그렇죠. 모습으로 네 그렇게도 보이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여기에서의 주인공 수는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수업에 참여를 안 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 화교가 하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국인들 분들한테 네,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데 내밀지만 어딘가 닿지 않아서 네. 소설 끝까지 결국에는 그 따뜻함을 못 전해주잖아요. 따뜻한 맞아요. 옷을.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그 마음이 표현이 잘 안 되죠. 뭔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선술집 같은 곳에서 표현을 하긴 해요. 아 맞아요. 술을 사주죠 한번. 맞아요. 네. 밴댕이 저저저 하면서 네. 맞아요. 하면서 표현은 하는데 근데 차마 어떻게 따뜻함을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기 역시도 언제 제적당할지 모르는 그렇죠. 기간제 교사로서 3개월 계약 음. 그 계약 교사였죠. 네. 그렇죠. 수 역시도 서울과 인천 사이 어딘가에서 단절된 개인을 역시 네. 나타내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걸 쓸 때 어떤 한 주제를 표현하려고 할 때 보통이라고 하면 좀 아니긴 한데 이제 여러 군데 그 주제를 약간 흩뿌려 놓는 느낌을 저는 가끔씩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 개인의 단절이라고 하면은 스엉이라는 캐릭터의 대표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바라사인 수 역시 그녀는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녀 역시도 뭐랄까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는 네. 이제 어딘가 방랑하고 네. 어딘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그래도 돌아오니까 자기는 이제 인천과 서울 사이에서 방랑하는 개인이 되어버린 네. 그래서 주제를 어느 정도 조각을 내서 네. 각 캐릭터에게 분배를 해준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분배돼 있네요. 그러네요. 이어서 해보면 저는 이 소설의 작가 노트를 읽으면서 네. 이 소설이 왜 쓰여지게 됐는지 소설가가 밝히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가 들었던 게 그거예요. 소설가들은 소설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작가 노트 덕분에 좀 나와 있는 게 은근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작가 노트 정말 네, 좋아요. 네. 네. 이래서 소설을 쓰게 됐다. 네.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김미월 작가님께서는 이제 여행을 갔죠. 친구랑 뭐 바닷가 여행을 간 것 같은데 친구가 우연히 봤던 그 꼬마 아이가 여기 소설에서처럼 중국의 꼬마 아이가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구가 지하철 안에서 본 중국 꼬마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10살쯤 돼 보이는 조그만 남자애가 지하철 좌석에 책을 올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 장면이 너무나 애잔하면서도 처연하여 잊히지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요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요 장면이 그대로 소설에 나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요거 한 포인트랑 또 뒤에 하나 더 있죠. 요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16쪽인데 이 김미월 선생님도 언젠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나 봐요. 그 할머니한테 네. 그 할머니가 칼국수 집을 더 많이 갔던 그런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에 관해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민박집 청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도 생각한다. 언젠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꼭 소설로 써봐야겠다고. 겨우 한 달도 못 가고 폐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했던 나의 진짜 중국어 수업 이야기를 말이다. 결국 두 가지 포인트. 이 할머니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던 그 시간들과 그 친구에게 들었던 그 중국 꼬마 아이가 지하철에서 막 공부하는 되게 그런 장면, 그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쓴 건데 좀 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네. 어떤 거죠? 저였다면 네. 제가 이 주제를 썼다면 네. 할머니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근데 할머니가 정직하게 나오고, 할머니가 어떤 이 뭐 여긴 수지만 네. 수한데 할머니가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주요 테마 스토리가 되겠죠. 주요 뼈대가 되고, 아, 네. 그리고 뭐 할머니와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또 지하철에서 이런 중국어 공부하는 아이를 마주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되게 1차원적이죠, 스토리가. 근데 소설가들은 앞에 소설가들도 깜짝 놀랐지만 작가 노트에서 밝혔던 그 계기들을 그대로 1차원적으로 쓰지 않고 뭔가 뭐랄까 이런 소설적인 그 구조를 구축한다 그럴까요? 네.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추억,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네. 아, 소설가는 뭔가 다르구나. 그거를 저는 좀 깨달았거든요. 루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부분. 무스님께서 지금 무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약간 소설가의 역량에 대해서 루메님 같아도 제가 네. 말하는 것처럼 쓰겠죠. 아닌가요? 뭐 그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죠. 근데 이 소설에 한정돼서는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작가님이. 네. 그 뜻은 아무래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많았죠. 여기 앞에 썼으니까 사실 그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중국어 수업에 대해서 자기는 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거를 이 소설에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또 심지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노인은 네.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소설을 쓰게 된 동기나 어떤 엄청 근원에는 이러한 자기의 어떤 내재된 그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꼭 쓰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이제 또 무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작가적 상상력이 네, 그렇게 좀 이제는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발휘된 거 있죠. 이걸 이 할머니 소재를 쓰기에는 어떤 딱 그 주제를 잡기가 네, 좀 어려웠다. 애매해서 네, 이렇게 좀 변환을 시켜서 네, 이게 작가님들의 능력이죠. 맞아요. 기술적이라고 하신 거에 전 동의. 일단 동의. 하지만 좀 더 친밀하게 계산된 기술이었다는 거에 제 생각을 좀 보태고 싶고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소설가님께서 작가 노트에 밝히셨다시피 할머니 자체에 대해서 오롯이 쓴다라기보다는 그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쓰고 싶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되기 이전의 시간을 쓰고 싶었던 욕구로 저는 읽었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작가 노트에. 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어쩌면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었던 시간이 이런 식으로 보내졌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물론 저도 작가님께서 많이 아쉬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작가 노트에서. 뭔가 그 할머니 인생은 고작 나의 이런 단편 소설 따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외치는 거를 어렴풋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나마 이걸 좀 표현하고 했던 게 아닌가. 그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래서 스엉이나 아니면 스엉의 여자친구 같은 좀 더 젊은 인물들을 등장시켰지 않았나.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수엉이 나중에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수영은 이제 뭐 젠더적으로 보면 아, 수엉이 여자친구. 아, 네.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거고. 잠깐 헷갈렸네요. 상당히 네. 프리하시네. 전 덧붙여서 이게 이 구조 자체가요. 네. 저 같으면 제가 썼으면은 전 자꾸 이제 앞으로 이제 작가의 꿈을 나름 갖고 있어서 작가 내가 썼다면 어떻게 쓸까 이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저 같으면 수를 등장 안 시켰어요. 수가 어떤 관찰자로 처음부터 등장해서 그 지하철을 묘사를 하잖아요. 수가 하는 건 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아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고 이동하고 있고 나중에 좀 주체로 등장하지만 근데 만약에 수가 등장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이 수가 보고 있는 이 처음에 이 지하철 풍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수가 없어도 상관없죠. 이 묘사들은 상관없고. 네. 근데 뒤에 이제 수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 단지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막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수도 이제 나름의 중국어 교사기도 하고 뭐 쓰엉도 나오고 그 학생도 나오고 하면서 막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과 그 화교 아이들과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뭔가 교집합이라 그럴까요? 만나는 접점이 있잖아요. 수와 그 노인의 접점을 네. 만들기 위해서 수가 등장했나? 뭐 이런 와 이거는 되게 기술적으로 소설을 이렇게 써야 되나? 좀 뭔가 작가님께서 좀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그 어느 소설가나 글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전 그게 놀라웠어요 구조적으로. 뭐 초반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랑 연결시켜서 읽으면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절과 고독이 주제잖아요. 그 주제를 많은 캐릭터에게 분배를 했고,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같은 경우는 수의 감정이 많이 배제된 상태로 사물들을 관찰을 하죠. 그러니까 사물에 보하는 사람인 화교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묘사를 많이 해요. 뭐 입고 있는 것, 맞아요. 아니면 행동 거지들, 맞아요. 이런 것들 약간 파브로 곤충기 마냥 이거를 네. 관찰을 하는데,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메말라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내면 역시도 퍼석퍼석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건 역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뭐 지난 시간에 또 이어지는 건데 저의 화두이기도 해요. 네. 객관성에 대한 그 성찰이랄까. 저는 단순히 주관과 객관으로 나눴을 때 작가는 글을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보편적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소설은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소설이란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보편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서술들이. 예를 들면 185쪽에 하루에만 왕복 3시간을 길바닥에서 보낸다. 이건 경기도민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이기도 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경기도 의정부로 전학을 가서 의정부 뭐 양주 이런 데 살면서 대학교도 서울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보통 경기도민은 서울 한번 나가려면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려요. 네. 누구나. 근데 그거를 저는 거의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거의 왕복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지. 저 이거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거 여기서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게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 왕복 3시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이다. 이게 하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186쪽에 지하철에 그 같이 타고 가는 그 사람들 묘사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청년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때가 꼬질꼬질한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어요. 20대 처녀는 최신형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노상 드라마를 시청해요. 중년 사내는 옆구리에 둘둘만 생활 정보지를 낀 채 졸고 있어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보편적 인물상들 3명을 나열한 거죠. 현 시대에 보여질 수 있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인물들을 하나씩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죠. 저의 맥락에서 보면.
묘사 잘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묘사를 잘했다. 뭐 요런 식으로 요 정도? 그러면 제가 두 분에게 네. 한 가지 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네. 특히 뭐 아까 화두를 던지신 무스비님은 특히 더 그렇고, 네. 그러면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타지 소설.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이 네. 저희가 이번 그 문학동네 단편집에서 처음 다뤘던 김중혁 선생님의 1층 지하 1층 역시도 판타지죠. 뭐랄까 뭐 저희가 막 뭐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막 옛날에 읽었던 막 유럽풍의 중세 그런 풍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루멘님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판타지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타지 소설 그런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은 이제 무스님께서 말씀하신 네. 일상성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네. 그 멀리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네. 보편적이지 않지만 네. 사람들이 작가들이 여전히 그 형식을 고집하는 작가들이 있다는 거는 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제일 직접적으로는 그걸 원하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니즈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대 어른들은 그런 판타지를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무협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무협지를 생각 못 했을 수 있는. 아무튼 뭐 맥락에서는 예. 뭐 그러니까 각자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뭐 연애 소설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거란 걸 취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판타지 소설 형식도 결국엔 취향의 문제이지. 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작가님이 그리고 예를 드셨던 것처럼 김준영 작가님의 소설처럼 저는 그거를 더 뭐 이 책에서 나는 이 작품이 제일 좋아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제 기억에는 그 유수님께서는 김준혁 작가님 소설 1층 지하 1층을 굉장히 네, 좋게 보셨다고. 몰입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진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이렇게 각자 취향으로 충분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네. 그 질문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저도 뭐 취향보다는 좀 더 굳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무스비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고민했었고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작품은 뭐 드라마, 이거 소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객관성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지금은 제가 읽어드린 건 묘사밖에 없지만 묘사의 객관성도 있지만 주제의 객관성, 이게 보편성이라고도 하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판타지는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를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판타지들은 단지 현실에서 뭐 없더라도 그 판타지는 그 묘사나 그 인물들이 다 뭐 엘프도 나오고 환상적이지만 그 걔네들이 표현하는 건 인류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예를 들면 뭐 사랑, 뭐 정의, 우정, 평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뤄요. 네. 그런 객관성, 그런 보편성은 있는 거죠. 네. 뭐 그거는 뭐 어떤 매체를 불구가 아니라 불구하고 네. 다 그 어떤 매체든 저는 그래서 이건 단적으로 이건 좀 확신할 수 있는데 어떤 매체든 보편적인 요소는 뭐 그게 주제든 묘사든 뭐든 상관없이 보편적인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판타지인데 어떤 보편성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왜 읽죠? 거기서 어떤 공감을 얻고 어떤 뭐 교훈을 얻고 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건 판타지여서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작가의 네. 주제의식. 주제 의식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보편성, 뭐 객관성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작품에서든 어떤 요소로든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무스비님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판타지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을 반드시 뭐 써야 한다? 뭐 쓰고 뭐 그렇게 아니면은 작품이라 불릴 만한 거는 그런 요소들을 보편타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걸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도 공감 못하고 하나도 뭔가
우리 객관적으로 뭔가 그게 없어. 근데 오로지 주관적이기만 해. 그런 작품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작품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그거를 굳이 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만약에 그런 네. 작가가 그렇게 작품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기지. 만약에 그게 잘 보편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흔히 이제 대중들은 생각하겠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작가님은 그럼 왜 이걸 쓰셨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맞아요. 답변이 궁금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전제했던 거 소설은 일기가 아니다. 일기가 달라요. 일기는 그 자기 혼자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소설이거든요. 루멘님께서도 여기 동의하시나요? 일기는 갑자기 자기 혼자만 일기가 쓰는 나와서 일기는 갑자기 이게 맥락하고 제가 맞는지 좀 헷갈려서요. 단어가 일기 뭐 작가가 작품을 쓴 이상 그건 일기가 일단 아니잖아요. 소설의 전제는 네. 남에게 보여주려는 거고 발표하려는 거고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네, 그 뜻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판타지가 일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일기가 아니다. 네. 모든 소설은 일기가 아니다. 네, 그쵸. 독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 독자들을 생각하고 그죠. 썼다기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표현을 해서 뭔가를 알리고 싶고 자기만의 주제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소설이란 게 주제가 그거는 저는 소설의 구성 요소 중에서 네, 뭐 어떤 한 부분이 그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그거를 네, 뭔가 빠졌다라고 여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런 소설이 있다면. 그래서 뭐 아까 일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로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안나의 일기 같은 것도 훌륭한 작품이 되겠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정말 그 질문을 좀만 변형을 하면은 보편적인 정서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던 거는 그러면은 한 명의 인간이 한 명의 글 쓰는 사람이 인류의 보편성을 벗어난 무언가를 쓰는 게 가능한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한 인간이 인류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생각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걸까? 그 인간인 이상 인간적인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함을 말씀하시는 말을 저는 듣다 보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인 이상 인간에게서 나오는 보편타당한 말 이외의 것을 쓸 수 있는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뭐랄까요? 토해내는 글자 역시도 토해지는 훈민정음들도 충분히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이거는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취향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토해내는 것들 역시도 충분히 저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무스핑님하고 얘기를 할 때 뭐 누군가 무스핑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썼던 것들이 나중에 한 100년, 200년 후에야 제대로 읽혀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니체의 글을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니체가 이제 자기의 자기 돈으로 출판을 했었죠. 자비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은 좀 더 깊은 논의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주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단어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토의를 할 거면 저도 이 화두를 한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싶어요. 아직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갖고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더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작품 같은 뉴스님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깊게 나누려고 할 때 약간 고민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중국에 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건 맞죠. 대상 자체가 그 뭐 불특정 이주민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일단 대상이 중국이고 그리고 뭔가 일반화시키기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뭐랄까요 그 상당히 반감이나 이런 게 좀 크다고 느껴요. 있죠 그런 게. 근데 뭐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 던져지는 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그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뭐 이 중국을 벗어나서 수많은 해외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인 같은 경우에는 금발의 백인 같은 경우에는 뭐 눈동자까지 파란색이면 금상첨화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잘 대해주고 영어 학원에서 나라가 피부가 하얀색이고 그리고 쓰는 언어가 영어라는 이걸 채용도 잘해줘요. 근데 그에 반해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쟤네 진짜 쟤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니 나중에 술병으로 뒤통수 깨질 위험이나 막 감수하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막 밑에 흑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뭐 고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글 한 편 읽는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 글은 사회운동적 글이 꽤 세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맞아요.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뭔가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싫어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싫어해도 좋아요. 그거는 그 싫어하시는 분들의 뭐 자유라고 제가 일단 해줄게요. 해두는데 근데 한 번 정도 작가가 고민해봤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연민 같은 걸 함께 공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작품을 읽으면은.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이제 이 포인트를 잡았는데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그 사회 계층이랄까요? 부류는 소수자, 약자예요.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저희 편의점에도 이런 노동자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볼 때마다 항상 이분들의 뭐 인권이랄까 권리는 누가 챙겨주지? 이분들은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고민을 항상 갖고는 있어요. 저는 제가 뭐 액션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소설, 근데 이런 소설이 제가 만약에 그 소수자 약자로 글을 썼다면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엉이라든지 이렇게 썼다면 저는 되게 주제가 드러나는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봐라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면은 소설이 비려진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 수업 들었을 때 소설가님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제발 주제 내세우지 마라. 주제는 달걀과 같아서 살짝만 쥐어야지 너무 세게 쥐면은 달걀이 깨져버린다. 살짝만 져라.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 소설은 탁월하다. 주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살짝 드러났죠. 진짜 달걀처럼 드러났잖아요. 주제가 이 소설가 소수자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내세워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글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잘하는 스타일이 주장하는 글을 되게 잘 써요. 저는 고치고 싶은데 야 이건 이렇지 않냐, 사회가 부당하지 않냐,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글을 자꾸 써요. 저의 기질이 항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글 쓰면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에는 좋아할 독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는 거죠. 호불호 갈리죠. 주제를 네. 강하게 잡으면. 또 주제를 내세울수록 사람들이 반발감이 더 심해져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글 쓰면 항상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소수자를 내세우면서도 탁월하게 잘 썼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소수자를 내세우더라도 뭐 이게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소수자 어떤 뭐 성소수자라든지 이렇게 주인공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매끄럽게 쓰면 사람들이 반발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구나. 그거 배웠어요. 여기에도 뭐 저는 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긴 한데 어떤 혹시 루메님께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먼저 발언권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스민님께서 우리가 문학동네를 진행을 하면서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6번째인데 네. 그 작품이 그 6개의 작품 중에서 대부분 다 탁월하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외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탁월했다고 하신 지점은 이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맞죠. 인데 그러면은 유일하게 약간 혹평을 하셨던 그 안녕 인공 존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코기토라든가 그리고 에르고썸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언어의 그릇에 담기기는 힘들다라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조약이라는 돌에 갇혀 있었던 주제였던 거잖아요. 끊임없이 조약이라는 오브제 안에만 들어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는 약간 칭찬을 해주시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으셨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엔 이제 혹평을 하다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아, 그래요? 그랬던 것도 있었죠. 이거 들어보니까 네. 이 조약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자살자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무수비가 아니라 정말 자아성찰로. 유수님께서 얘기해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막 가슴이 찡해지면서 제가 폭풍 공감했던. 공감 네. 폭발을 하셨다. 공감.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제가 유치원 수준이에요. 이 글 소설에 대해서 소설 솔직히 살면서 많이 안 읽어봤고요. 이것도 지금 10손가락 안에 꼽을 소설을 그동안 읽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거 보면서 한 작품 한 작품이 저한테는 와 소설 와 대박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애들은 감탄하는 존재잖아요. 모든 게 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 하나하나가 다 잘 썼다고 생각해요. 탁월하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소설 100권, 1000권 맞다 그러면 탁월하다는 말 나중에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와, 인색해진다. 당연히 인색해지죠. 내 기준 높아졌어. 소설 이따구로 쓰면 안 되지 와서. 기준 엄청 높아 막 욕하고 막 요거 좀 애매한데 하면서 막 되게 짜투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나중에 꼰대 돼가지고. 저희는 안 그래요. 루멘님하고 유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모든 소설이 탁월하다. 저의 얕은 견해인 거죠. 유치원생이 뭘 알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약간 무지로서 스스로를 방어해내는 맞습니다. 오시빈님이었습니다. 정말 소크라테스적으로 자신을 잘 방어해냈습니다. 그렇죠. 배우는 자. 네. 배우는 자입니다. 잘 모릅니다 진짜. 그러면 저희 일단 솔직히 주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두 분은 사회적 약자나 이제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제를 조금 더 그냥 보편적인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이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판타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개개인은 다 익명의 타인으로서 서로에게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나타낸 공간은 이제 지하철이 대표적이죠. 서로를 아침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약에 예전 동창을 만나거나 또 군대 동기를 만난다든지 이러면은 군대 호불호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거는 확실히 우연이잖아요. 우리가 딱 만나거나 되게 어떻게 만났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만났을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적은 판타지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아마 좀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 또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연결관계가 그냥 이렇게 딱딱 이어지고 뭔가 그 연결관계를 잇는 그 방식이 뭔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장 드라마 볼 때 진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뭔가 이 소설에서 그렇게 딱딱 연결되는 걸 보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연결이 뭔가 되게 좀 자기적으로 그냥 딱딱 이루어진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 주인공인 수가 이 스엉과 관계가 있는 할아버지를 아침마다 만난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연결점을 찾아서 이제 딱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이제 작가님의 근데 그게 의도인 거겠죠. 그런 우연을 일부러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적을 강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소설의 우연이 낭만스럽지 않고 되게 껄끄러운데 그래서 그 주인공 수가 되게 무기력하잖아요. 뭐 도와주지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하지만 하나 낭만이 보이는 게 지하철에서 이제 그 꼬마에게 가르치는
꼬마한테 배우는 노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이 소설에서 작가님이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뭐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주옥같이 듣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하셨는지 잘 캐치가 안 돼가지고 지하철하고 수 그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수는 이제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관찰자잖아요. 거의 네. 어떤 걸 주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고 뭐 밴댕이에 소주 사준 거는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 예. 이거는 도움이 됐을 텐데 어쨌든 좀 방관자로서 무기력한 감정으로 이제 역할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어떤 노인이 그런 관계를 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이제 그 며느리하고 친해지고자 네네.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수나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런 우연히 줄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연히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우연히 만들어낸 기적들이 모인 게 이 작품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네. 네. 혹시 다 얘기하셨나요? 제가 받아서 얘기 돌았잖아요. 아, 와, 금방 너무하다. 금방 결론 아니, 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다 얘기하셨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연을 만든 게 네. 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노인이 만드는 우연은 네. 우연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이제 관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맞네. 노인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타인한테는 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꼬마아이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만드는 그 의지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같이 이뤄 나가는 같이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고 결국엔 이 노인한테 이 작가 메시지 힘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중심이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그 생각 못했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뭐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까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걸 생략하면은 어떤 경험 네, 저도 그냥 최근에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한 어떤 소설의 느낌은 그거 있어요. 저도 이 소설의 책을 읽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그런 우연을 상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카카오톡 보면은 이제 친구 목록장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연락을 안 하거나 좀 소원해지는 관계가 생겼거든요.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만난 지 한 3년 됐는데 어떻게 지낸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연락을 보내는 거죠. 이런 게 어떤 우연을 가장한 어떤 맞네. 자기의 의지, 그게 어떤 좋은 관계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이 노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흐름 속에서 네, 자기의 수영을 한번 헤엄쳐보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이제 자기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우연을. 좀 와닿았습니다. 아니 뭐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루메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늘어서 말씀을 하셨긴 했어도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우연들 속에서 유일한 의지적 움직임인 노인에 네. 주목을 했다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전 되게 솔직히 뭐 진짜 약간 방송용 멘트로 주옥같이가 아니라 진짜 주옥같이 들었어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해설에 보면 조영래 평론가님께서 제목 자체가 픽션, 네, 이 지극히 사소한 기적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말하자면 이는 우연 아닌 우연이라는 기적에 의해 한자리에 반복적으로 모이게 된 개인들이 서로를 방임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재회를 약속하도록 하는 식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또 다른 기적에 의해 추인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기적이란 허구 내지는 자위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작가 김미월이 믿고 있는 픽션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이신 거죠? 네, 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긴 했어요. 아, 결국에 이런 게 맞겠구나. 약간 평론가님 글 읽으면 네,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이게 내 생각 네. 내 생각보다 낫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기 결국 이걸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노인의 힘을 둔 거고, 네, 그렇죠. 사회 운동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어디까지나 관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라는 단어로 소설을 보는 방식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점이랑 좀 다른 거는 소설에서 말하는 관점은 충분히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첩된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관점은 내가 이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관점은 저기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소설 속에서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소설의 관점은 위치가 중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가의 관점이자 그리고 아까 뭐 전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 우연 속에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강물에서 의지라는 수영을 한번 헤엄쳐보는 그런 네네. 작가의 의도도 이번에 한번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한 줄평? 저희 한 줄평 이렇게 끝났고요. 아 좋습니다. 한 명씩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시간이 네. 딱. 안주평이요. 네. 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흔한 판타지. 가장 흔한 판타지. 네, 좋습니다. 우스피님은? 저는 아까 말했던 거 말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나고 싶은데 네. 이거예요. 이 작가님이 그 뭐랄까 자료 조사랄까요? 그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디테일한 설정들이 전 이게 허구로 쓴 게 아니라 실제 조사해서 쓴 것 같아요. 여기 옐로우 하우스라는 데도 실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여기 나오는 그 상황들이 다 실제 있던 것들을 저도 만약에 나중에 소설을 쓰면 이렇게 디테일한 조사를 해서 잘 써야겠다. 그래야 이제 좀 뭔가 실제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소설의 실장을 더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 문학 정독 중국어 수업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